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근데 두 가지에 국가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진단해보면 지금 3만 달러에서 지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뭐 선진국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3만 불에서 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 막 그런 상태이고, 거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나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매년 3월 20일이면 그 유엔에서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올해 2019년도 올해를 보면 54위다. 54위. 54위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이야, 나쁜 성적이야? 옛날 같으면 좋은 성적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년, 80년대만 해도 50몇이 나오면 웬만큼 했다. 이런데 우리가 운동선수들 올림픽 나와가지고 한 몇 등 해야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우리의 의식은 한 10위를 넘으면 벌써 야, 그거밖에 못했나? 좀 더 잘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의 의식은 세계 10위권입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야 뭐든지 잘했다. 이런 정도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우리의 전망, 잠재력, 이것은 그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그 잠재력이 뒤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는 이 투자회사라든지 경제 관련 그런 연구기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에서는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2009년도인가 보고서를 다시 냈어요. 그러면서 2040년이면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지는 2050년이 되면 국민소득이 일본의 2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추락한 나라들이 많죠.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 굉장히 선진국에 있다가 추락했죠. 그거보다 더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도 있죠. 그래서 잠재력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잘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다. 정치를 잘못하면 이게 국민들도 불행해지고 또 경제도 추락한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로마나 베네치아 이런 나라들은 보면 잘 나가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추락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잠재력을 살리냐 못 살리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어떠한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이 10시간 동안 지방자치 제도, 또
자치의 역사, 그 가치, 또 구체적인 제도들 이런 걸 배울 텐데 이것도 국가의 흥망을 번영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의 문제다. 이거를 가장 강조한 사람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위에는 부캐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헌법 경제학을 창시해서 UN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장의 실패보다 정치의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결국 한 나라의 시장이 실패하고 또 정치가 실패하는 것은 결국 헌법이라는 제도에 달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헌법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중요한 제도를 통칭해서 헌법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의 요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책은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지만 여러 나라 사례들을 분석을 해놨어요. 북한과 남한,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소련 등등 세계 여러 나라 거의 한 40여 개국의 사례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왜 번영하고 어떤 나라가 왜 빈곤한가 하는 것들을 분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전체를 요약하면 한 문장입니다. 정치 제도가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다. 정치 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이 한 나라의 빈곤과 번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착취적인 제도를 채택을 하면 빈곤하게 되고 포용적인 제도를 채택하면 번영하게 된다. 그래서 포용적인 정치 제도가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한 나라의 번영이 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고 또 반대로 착취적인 정치 제도가 착취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고 이것은 한 국가를 빈곤하게 만든다. 이런 이론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 예외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은 포용적인 정치 제도, 포용적인 경제 제도가 중요하다. 문제는 이 책에서 무엇이 포용적인 정치 제도인지 무엇이 포용적인 경제 제도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 책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논문을 이 두 사람이 쓴 다른 논문을 참조해 보면 포용적인 정치 제도란 가능한 한 많은 주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정치 제도를 포용적인 정치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층, 특정인, 특정 단체, 특정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권력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체제가 포용적인 정치 제도다. 이렇게 보고 포용적인 경제 제도란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고 법치주의가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시장 질서를 통해서 삶을 해결하는 그런 체제가 포용적인 경제 제도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체제가 포용적인 경제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포용적인 정치 제도의 요소로 중앙 집권화, 그 다음에 권력의 분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앙 집권화라는 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든 거는 소말리아나 콩고나 이런 데는 권력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력이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서 이 경제 발전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다. 법치주의도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하면 이 책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입니다. 뭐냐, 요즘 국정 지표를 뭐로 표현하고 있죠? 포용국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포용국가의 개념이 과연 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그런 포용적인 정치제도,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많이 하면 포용국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포용국가는 전혀 딴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통해서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한, 그게 포용적인 경제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또 치명적인 약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12일자 중앙일보에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거기에서 이 책의 결정적인 약점,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보완해야 된다 하고 그 이유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앙집권화는 뭐냐면 외교나 국방, 이런 한 나라의 독립성과 기본적인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한 집권화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분권화시키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 책은 굉장히 번영과 빈곤의 원인을 제도에서 찾고 있고 한 국가의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이론보다도 설득력이 높은 그런 책입니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조금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 분권을 왜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내가 그 평생 동안 연구한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만들면 한 국가가 번영할 것인가, 또 국가를 어떻게 만들면 국민들의 행복이 정대될 것인가에 대한 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오뚜기처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그런 나라에서 한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참 오뚜기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참 오뚜기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죠? 우선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네, 칭찬 중에도 큰 칭찬이죠. 그래서 이 오뚜기의 비밀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공부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죠? 그리고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죠.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무게의 중심. 그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만약에 무게의 중심이 위에 있다면, 즉 머리에 무게의 중심이 있으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처박혀 버리면 다시 못 일어서죠. 근데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심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복원력이 생기죠. 땡겨주는 거죠. 복원력이 생긴다. 그래서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한 국가를 오뚜기처럼 만들자. 그러면 한 국가에서 무게의 중심은 뭐냐? 무게는 뭐냐? 그거는 권력이다. 권력. 권력이 아래에 있을 때, 권력이 아래에 있을 때 그런 나라가 오뚜기 같은 국가이다. 권력이란 게 뭡니까? 권력이란 우리가 권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하는 힘, 세금을 얼마로 할 건지, 선거권을 몇 살부터 부여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결정, 또 쓰레기 봉투 값을 얼마로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결정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결정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이 권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아래에 둔다. 아래라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국민. 국민은 주권자로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죠. 주권자라는 게 뭡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자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있다. 또 어디입니까? 국민 전체가 결정권을 갖느냐 아니면 국민의 일부가 갖느냐 이 문제가 또 있죠. 우리 공동체 문제를 결정하는데 국민 전체가 또는 그 대표기관이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지방마다 그 지방의 문제를 그 지방에서 결정하느냐 그걸 국민 전체가 또는 직접 또는 그 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결정하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중앙 집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대전의 문제를 대전 시민들이 결정 또 대전시에서 그 기관인 대전시 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대전시장이 결정을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분권적이죠. 무게의 중심이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국민에게 또는 지방에게 있을 때 그런 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하고 그런 나라들이 번영하더라 하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눈만 들어가지고 보면 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의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보면 미국 봅시다. 일상생활의 중요한 문제는 다 어디서 결정합니까?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거죠. 연방정부는 국가적으로 공통된 문제,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도량형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주 간의 관계, 이런 것만 규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세계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번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스위스를 꼽을 수가 있죠. 스위스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86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 행복 성적표가 뭐 거의 1등에서 뭐 최악의 경우에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이죠. 거기다가 국민소득은 8만 불이 넘는다. 8만 불이 넘는다. 그래서 행복하면서 또 국민들도 행복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뭐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위스보다는 좀 크지만 독일도 보면 국민소득도 높고 뭐 행복지수도 스위스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이런 걸 보면 우리 눈에 보인다 이거야. 이런 나라들이 어떠냐. 독일도 연방국가로서 많은 권력이 주정부에 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분권적인 나라가 어디냐? 스위스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분권적인 나라가 스위스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삶의 만족도도 높더라. 근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행복과 경제발전, 행복과 지방분권, 뭐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스위스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브루노 프라이 교수입니다. 이 브루노 프라이 교수가 이 브루노 프라이 교수가 왜 그 큰 업적을 갖느냐면, 행복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행복하고 경제하고 별개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행복을 요소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평생 연구를 통계학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즉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하는 결과를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하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즉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을 때, 국민에게 있을 때, 지방에 있을 때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늘어나더라. 또 그런 나라들이 번영한다는 건 우리가 아까 이 지방 분권의 정도하고 그 나라의 GDP, 국민 소득을 비교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큰 이론이 필요 없어요. 즉 보니까 분권된 나라들이 잘 살더라. 그런 거죠. 또 그런 나라들이 강하더라. 그런 나라들이 강하더라.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이 스위스는 얼마나 강하냐? 1291년에 독립한 이후에 단 한 번 나폴레옹의 점령을 받은 이외에는 외적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스위스를 보면 전부 다 강대국입니다. 주변에. 그 옆에 프랑스, 그 옆에 독일, 또 그 동쪽으로 가면 오스트리아. 요즘은 오스트리아가 뭐 많이 쭈그러들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있죠. 다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한. 그런데 나폴레옹 점령을 받았을 때도 나폴레옹이 그렇게 쉽게 스위스를 점령할 수 있었는 데는 스위스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은 이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문호를 열어버린, 대문을 열어놓고 맞이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스위스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히틀러 때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했죠. 그런데 스위스를 침공하지 못했어요. 왜? 스위스가 결사항전을 선언을 한 겁니다. 만약에 독일 히틀러 군대가 침입하면 모든 도시를 불사르고 알프스 산 중턱으로 가서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독일에서 히틀러 부하들이 말린 겁니다. 이겨봤자 별로 소득은 없고 희생은 크고 이렇게 해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군대도 없지만 왜 군대가 없느냐? 비용 때문에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 대신 민병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상비군은 없지만 집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항상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위기가 오면 장군을 임명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침공한다 이러니까 장군을 임명하고 군대를 소집하니까 일주일 만에 60만 대군이 형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 국민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모이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모이는 겁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바로 지방 분권과 직접 민주주의에서 나온다. 정리하면 한 나라의 권력의 중심을 아래에 둘 때 그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또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게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아서 5.16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그 전에 우리가 개혁 또 혁신
이렇게 하면 그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항상 중앙정부였죠. 중앙정부에서 개혁하자, 혁신하자 이러면 각종 지침이 또 각종 매뉴얼이 작성이 돼가지고 지방으로 하달되었죠. 그래서 온 나라 전체가 혁신, 개혁. 그래서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개혁이라는 말 좀 그만하자. 그 개혁 필요성에 젖을 정도로 개혁을 외쳤습니다. 많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음에 의도했던 만큼 크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말을 좀 바꿨죠. 혁신이다. 이렇게 해서 또 저 지방의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다 혁신을 외쳤습니다. 근데 성과는 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일어나지는 않았다. 왜? 자,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혁신 방안을 해가지고 지방에 내려오면 지방에서는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태풍이 부는데 지방에 내려오면 밑바닥에서는 변화가 없다. 보고서는 끊임없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다음에 그 변화의 물결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아래에서부터 지방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시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화장실의 개선이죠.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공중 화장실. 근데 그 화장실을 깨끗이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무척 했죠. 그래서 물청소, 학교 다닐 때 물청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푯가루 뿌리고 뭐 이런 정도.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오래 갑니까? 한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교육 가면 장학사 학교 방문한다 이러면 이제 물청소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다녀가고 한 열흘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한국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책자에 한국을 소개하면서 이 경제발전, 공업화 이런 거 다 소개하고 그 밑에 주의사항에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대단히 더럽기 때문에 외출할 때 호텔에서 용변을 보고 나갈 것 이런 것이 씌어질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이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드컵을 앞두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화장실 개선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가장 성공적인 곳이 수원이었죠. 예, 그 수원의 반딧불이 화장실. 이게 이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수원시장, 심재덕 시장을 만났어요. 도대체 어떤 계기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심 시장님이 그렇게 돼요. 내가 만났을 때는 국회의원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옛날부터 우리가 잔치를 하면 청소부터 한다. 그런데 수원역에 탁 나가서 화장실을 보니까 도저히 손님 맞이할 처지가 못 되더라. 그래서 화장실부터 좀 개선을 하는데 화장실을 개선할 바에는 아예 화장실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볼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어의 레스트룸에 해당되는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컨셉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딧불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개선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완전히 바꿔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다시 나갑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게 좋은 거를 보고는 못 참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원의 화장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1, 2년 만에 한국의 화장실이 바뀐 거죠. 이 소문이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저기 멕시코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한 40여 개국에서 한국의 화장실 구경하러 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멕시코 같은 데는 한국 화장실을 보고 난 뒤에 법률을 바꿔가지고 화장실을 개선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문제입니다. 신뢰도 문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민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물었는데 가장 신뢰도가 낮은 데가 어딜까요?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단연꼴찌. 그래서 2016년도 자료인데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조금 오래됐지만 2016년도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국회를 매우 믿는다 하는 게 1.1%입니다. 조금이라도 믿는다. 그것은 합쳐가지고 12.6%입니다. 그러면 87%는 전혀 안 믿는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민들이 대부분 전혀 못 믿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중앙부처는 다른 말로 하면 중앙정부를 믿냐 하는 거죠. 그럼 물었더니 아주 믿는다는 2.2%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믿느냐 했더니 24.6%입니다. 나머지 75%는 전혀 중앙정부 안 믿는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믿느냐, 지방자치단체를 믿느냐 이런 봤더니 아주 믿는다는 3.5%입니다. 낮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믿느냐 이렇게 했더니 41.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정부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수준으로 높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면은 2017년에 정부의 신뢰가 좀 올라갔어요. 30%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신뢰도는 15%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죠.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될 겁니다. 아까 스위스 예를 들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66%입니다. 상당히 뭐 우리 12%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스위스가 88%입니다. 이 결과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권력자에 대한 통제장치, 권력자를 못 믿기 때문에 통제장치를 충분히 갖추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뢰도는 올라가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죠? 많은 분들이 지방의회 없애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 그거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있어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국회에 대한 신뢰보다 좀 높죠. 그나마 높다 이거는.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조사 결과는요,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주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70년대에 나온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 그 책 이름이 국민들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정부, 연방정부에서는 돈은 펑펑 쓰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쓰는 거는 손에 잡힌다. 또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먹힌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 주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주정부보다도 더 가까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 이건 세계 공통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결정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을 맡길 때 믿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 그것이 지방분권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있죠? 가장 신뢰도가 낮은 국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 있어요. 헌법 개정과 법률 제정. 행정은 법률을 집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일을 국회에게 맡겨놓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일을 하면 안 되도록, 일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을 못하도록 해요. 지방에서 뭐 나서서 하려면 권한이 없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발전할까요? 이게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토플러의 책이 나오면 금방 한국에서 번역된. 그래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70년대부터 아마 토플러의 책을 읽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어떤 책이 있죠? 예, 미래의 충격. 또 제3의 물결. 뭐 이런 책들이죠. 그래서 요즘 한번 읽어보세요. 제3의 물결, 미래의 충격. 아마 거의 실현이 됐죠. 거의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뛰어난 미래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을 위한 보고를 하나 씁니다. IMF 때. 그래서 2001년 6월 7일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점심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바칩니다. 공짜로 써줬을까요? 네, 엄청난 돈을 줬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얼마를 줬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결과물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그 보고서 이름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이 책이 보고서가 두껍지 않아요.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시사성이 있어요. 왜? 이 토플러가 결정적인 조언을 했는데 말을 우리가 안 들었어요. 별로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꿀뚝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IT, BT를 결합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기업에서 일부 받아들였죠.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 밖에 교육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꿀뚝형 학교, 공장형 학교에서 창조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노사관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시민사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문은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데 관한 것이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2001년에 반드시 선택은 조속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택해야 된다. 이랬는데
2001년 이후에 우리는 교육 바뀌었습니까? 노사관계 바뀌었어요? 시민사회 바뀌었어요? 정부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토폴로 옆에 가서 사진 찍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된다면 토폴로가 사진 찍은 거 선거 사무실에 걸어 놓는 이게 유행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충고한 거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라도 우리가 조속하게 따라야 할 그런 내용이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에다가 이걸 치면 됩니다. 위기를 넘어 또는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치면 이 PDF 파일이 뜹니다. 또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영어판도 뜹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쓴 거지만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왜 지금 지방분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정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때는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 즉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5개년 계획을 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든 그 체제, 동원을 시킨 체제, 그 체제가 한국 개발 경제 시대에는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발전해서 지식 경제 사회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지식 경제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체제는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아마 돈이 말을 한다고 돈을 준 정부에서는 별로 그 얘기를 더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정치 사상은 어디에서 읽을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제3물결의 정치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자, 지방분권의 중심 가치가 뭐냐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자율입니다. 자유와 자율. 자유라는 게 뭡니까? 손발을 풀어주라는 거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라 이거예요. 간섭하지 말라. 이런 것이 핵심 거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결정을 했으면 책임은 스스로 져라. 그게 자기 책임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지방, 못 되는 지방.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발로 하는 투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안 뺏기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하는데 어떻게? 세금은 적게 내고 서비스는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혁신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체제가 지방분권 체제이다. 이런 나라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 1위인 스위스의 국가 경쟁력은 바로 지방분권적인 체제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각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혁신하자. 혁신하다 보면 순위에선 뒤지더라도 결국은 그만큼 발전하는 거죠. 그게 지방분권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균형 발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균형 발전된 나라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균형 발전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골고루 다 잘 살자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소련, 중국, 지금 북한 균형 발전되어 있어요? 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균형 발전하고 싶다면,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지방의 삶의 문제를 지방에 맡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중에 대표적인 데가 스위스의 추크라는 지방입니다. 이 추크는 한국에도 유명하죠. 왜? 우리나라 지방 정치인들이 여기 많이 갔다 왔어요. 나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내가 추크의 기적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조그마한 지방입니다. 인구 1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전의 한 10% 정도. 근데 이 지방이 원래 잘 사는 데가 지금은 평균 국민 소득이 15만 불입니다. 일자리가 인구 12만에 10만 500개.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은 원래 굉장히 가난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곳입니다. 다른 지방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 마을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빌붙어 살 거냐? 우리도 혁신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혁신책을 강구를 해냅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대폭 낮춥니다. 지방세를 낮추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돈벌이가 된다. 번 대로 다 가져간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대기업들이 올 때 직원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자녀를, 그래서 이 조그만 지방에 5개의 외국인 학교를 유치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도와준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 10,000여 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위스 다른 지방에서 또 기업들이 옮겨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평균 국민 소득 15,000불. 취업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20만 불입니다. 이런 천지개벽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지방에 가서 이제 내가 시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언론하고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의 말이 뭐냐?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결정에 달렸다. 그래서 정말 균형 발전을 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에게 지방에 요즘 계속 보면 선거 때마다 돈을 풀죠. 근데 어떤 사업에 돈을 풀까요? 지방 발전을 실제로 필요한데 할까요? 아니면 표가 나온데 할까요? 야, 매표행입니다. 매표행이. 이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방에 안 푼 게 아니라 무진장을 풀었는데 지역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에 풀었던 겁니다. 차라리 이거를 지방에 떼주고 지방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했더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근데 요즘 이 지방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쫓겨나는 기업들이 있죠. 블록체인. 이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 지방에서 이거 금지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지방에서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도 여기 3개가 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패배한 곳이 있습니다. 스위스에도 아주 빚더미에 올라선 지방자치단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발전하더라 하는 거죠. 네,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방자치란 뭐냐?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요. 그래서 뭐 단체자치가 어떻고 주민자치가 어떻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교육받을 때마다 그런 얘기 들었죠. 이해가 됩니까? 도움이 돼요? 이해하는데? 네,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100년 전에 독일에서 논의하던 겁니다. 독일의 이론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100년 동안 논쟁을 했는데 결론은 숫자를 뜻없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날 죽은 이론이 일본에 가가지고 또 그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일본 책을 갖다 뺏기니까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론들을 요즘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자. 요즘 뭐 주민자치회 하면서 주민자치가 어떻고 단체자치가 어떻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자. 누구의 자치냐, 그 다음에 자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자치인가, 이렇게 개념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아 이런 게 지방자치구나 하고 손에 잡힐 것이다. 지방자치는 누구의 자치죠? 주민의 자치다. 대전시 정부의 자치가 아니고 주민의 자치, 대전 시민의 자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전 시민이 직접 또는 그 기관을 통하여 자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문제다. 그러면 대전시를 지역 사단이라 그럽니다. 법률 용어로는. 그러면 사단이란 뭐냐? 사람의 단체. 어떤 사람으로? 대전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뭐냐? 국민 전체로 구성된 단체. 사단입니다. 국가도 사단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사단입니다. 결국 주체는 사람입니다. 지방은 주민의 주체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고 국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국민의 자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의 주체의 문제는 해결이 됐죠. 누구의 자치? 주민의 자치다.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나 또 집행기관인 시장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또는 구청장 또는 구의회를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책임은 누굽니까? 주민들에게 있는. 궁극적인 권한은 누가 갖죠? 주민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거도 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란 무엇인가? 자치는 결국 자기결정입니다. 자기결정.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또 주민의 대표기관, 주민이 뽑은 집행기관이 결정하는. 이게 자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특히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했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죠? 예,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책임. 결정을 잘했으면 좋은 삶을 향유하는 거고 결정을 잘못했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다. 잘하면 박수 쳐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책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 요소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그 책임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그 책임을, 그게 지방에서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죠.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국민자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자치인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지방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에 대한 자치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른바 자치 사무에 대한 거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국가가 하고 어떤 결정을 지방에서 할 건가? 이 말은 어떤 결정은 국민 전체가 하고 어떤 결정을 주민들이 할 것인가? 이 역할 분담입니다. 많은 문제를 전체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면 그건 뭡니까? 중앙집권이죠. 이러면 실감이 안 날 텐데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집안에 도배를 무슨 색깔로 할 것인지, 어떤 무늬로 할 것인지, 오늘 저녁 메뉴를 어떻게 할 건지, 애들 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경주 김씨, 김해 김씨, 뭐 밀양 박씨, 종친에서 결정을 한다. 이게 중앙집권입니다.
잘 돌아가겠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밀양 박씨는 된장찌개를 한다. 이렇게 결정해주면 잘 되겠어요? 예, 이게 중앙집권입니다. 근데 종친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요. 근데 거기는 거기 역할이 있습니다. 족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또 가문 전체에 관련된, 이런 역사를 정리하고, 또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가정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거는 각 집안에 맡겨야 돼. 이게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대전에 관련된 문제는 대전이 결정하고, 유성구에 결정할 문제는 유성 주민이 결정하는, 그게 지방분권. 이거를 다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지침을 한다. 뭐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중앙집권이지. 종친회가 결정한 거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뭔지 감이 잡혔죠. 근데 지방분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행정은 뭡니까? 법률을 집행하는 기능이죠. 사법은 뭡니까? 법률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률을 누가 제정하느냐,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행정도 완전히 달라지고 사법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이다. 지방으로 치면 조례고 중앙정부로 치면 법률, 또 명령 이런 걸 정하는 권한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분권 과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자치 입법이 차지하는 게 지방분권에서 90%를 차지한다 했다가 한 10% 낮췄어요. 그래서 이번에부터 80%다. 이렇게 좀 낮춰졌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아까 이 말을 했죠.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이게 지방에서 입법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주차 문제 어디나 심각하잖아요. 그럼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 결국 방법이 없어요. 서로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차는 차고를 마련해야 된다. 차고가 없으면 그걸 빌리든 뭐 스스로 짓든 그거 없으면 차를 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골목 주차 아무데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 했더니 그런 조례를 만들 권한이 없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해결책을 내놓느냐? 해결책 없어요. 지방에 맡겨놓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책을 낼 텐데 그런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네 어린이들이 저녁마다 어린이 놀이터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떠들고 돌아갈 때는 유리병을 깨가지고 뿌리고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와가지고 저녁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애들 놀이터에 보내면 다쳐서 못 보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지시켜야죠. 그래서 이 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 권한도 없이 무슨 조례하냐. 그 위임하는 법률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못하게 하는. 이런 정도로 뭘 일을 하려면 손발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축허에서 핵심적인 권한이 뭐였어요? 법인세.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겁니다. 또 소득세 인하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보다 소득세가 싸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또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으니까 들어오겠죠. 지방끼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 결정할 수 있어요? 지방에서 없어요? 왜? 법률에서 위임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합니다. 소득세, 일반 소득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손 못 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방에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지방을 잘 살게 하려면 방법은 뻔한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손발이 묶여 있다. 그래서 왜 분권해야 되느냐?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그 지방의 발전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손발을 풀어줘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권, 즉 입법권을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역대 정부 마찬가지로 지방의 손발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방자치법 22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 조항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없앨 생각이 전혀 없고 이거 쏙 빼놓고 핵심적인 거 빼놓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손발을 묶어 놓으면 나라가 잘 될까? 우리의 손발을 풀어줘서 우리가 몸부림이라도 쳐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누가 지방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중앙정부가 우리 대전을 잘 살게 해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중앙정부는 대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답을 누가 찾아야 돼요? 대전 시민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모아서 찾아야 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좀 이론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지방분권하면 안 된다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방분권하면 안 된다. 우리 역사상 요즘 빼고 가장 잘 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삼국시대죠. 이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개의 나라가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한 겁니다. 분권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100% 분권했던 시대입니다. 분권 전통이 없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삼국론을 주장하는 학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열하게 누가 더 잘 사는가 경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론이죠. 자, 설사 그런 우리가 경험이 없다고 합시다. 그건 벌써 몇백 년 전의 일이니까. 한 1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동안에 없었다. 고도의 중앙집권만 있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민주주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60년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지만 신생국에서는 대한민국만큼만 하자 할 정도로 다른 나라의 많은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정도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무리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지방자치를 없앤 겁니다. 연방제를 없앤 겁니다. 또 레닌, 스탈린이 집권하자마자 고도의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레닌 이론입니다. 레닌과 스탈린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독이 소련 치하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없앤 게 연방제도, 그 다음에 없앤 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번영하는 나라일수록 지방분권이 많이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나라들을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지방분권의 정도, 이게 국민소득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좀 오래된 도표이지만 그 후에 이런 도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자료를 쓰는데, 가장 분권이 많이 된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이런 데가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분권이 가장 덜 돼 있는 이런 나라들, 불가리아, 뭐 에스토니아, 뭐 이런 데일수록 국민소득이 낮더라. 그래서 지방 분권과 국민소득은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정비례 관계에 있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헌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의 손발을 풀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그 자료들을 참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굉장히 분권적인 글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지방의 손발을 특히 입법권의 분야에서는 전혀 풀지 않고 있고, 오히려 폐지돼야 될 법률을 헌법 조항으로 옮겨놓고 있다. 특히 제123조, 대통령이 제안한 123조를 봐주기 바랍니다. 다만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걸 딱 규정해 놓으면 법률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바꿔내는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의 책임이다. 이 말을 가장 함축적으로 얘기한 게 청말명초, 청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에 유명한 유학자인 고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흥망은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정치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게 국민 주권 시대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 지식정보 사회에 맞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필부의 책임이다. 정치인이 못할 때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뚜기 국가로도 돌아갑니다. 한 나라가 잘 살려면, 번영하려면, 또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결국 권력의 중심을 아래에 둬야 된다. 지방에게, 국민에게 그 권력을 돌려줘야만 한 나라가 번영하고 또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